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불가능? 그건 한국에겐 칭찬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물러선 임무 단 72시간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만 가능했냐고요? 영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고 왕립해군 수뇌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술? 전략? 아니요. 이건 신뢰와 결단, 그리고 연합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영동맹의 판도를 바꿔버린 단 하나의 작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톰슨입니다. 영국 해군 중령으로 15년간 핵잠수함 원자로 시스템을 책임져 왔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 그게 바로 우리 영국 해군이다. 포츠머스 해군기지, 그곳이 바로 제 전장이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기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최첨단 핵잠수함들을 직접 다뤘거든요. 특히 우리의 자랑인 콜로라도급 핵잠수함을 볼 때면 말이 안 나왔어요. 길이 97m, 수중 배수량 7,000톤. 검은 철벽 같은 선체가 부두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잠수함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원자로 시스템을 점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기술력을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 동료들과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모였죠. 거품이 하얗게 올라온 맥주잔을 들고 톰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다른 나라 해군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올시다. 가능할까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TV 뉴스에서 매일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해군 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그건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기술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 둘러앉아 최신 정보들을 공유했죠. 스미스 대령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15년간 쌓인 경험과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원자로실에서 복잡한 시스템들을 들여다보며 느꼈던 그 기술적 우월감 말입니다. 원자로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수백 개의 계기판들이 깜빡이고 냉각수가 순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걸 제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이게 바로 영국 해군의 힘이야.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웠습니다. 그때 저는 기술적 우월감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마치 온 세상의 바다가 우리 것인 양 생각했죠.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브리핑을 받을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2023년 11월 15일 오전 6시. 평상시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머그컵을 손에 든 채 커피를 마시며 일과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기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통신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니 통신사관들이 모니터 앞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젊은 통신사관 하나가 저를 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콜로라도에서 마지막 통신이 3시간 전입니다. 현재 완전 두절 상태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떨렸습니다. 콜로라도는 스코틀랜드 북쪽 해역에서 정기 훈련 중이었거든요. 평범한 일상 훈련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나?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예정대로 훈련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통신사관이 대답했어요. 상황실로 뛰어들어가니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10여 명의 장교들이 레이더 화면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나도 마찬가지였죠. 검은 바다만 표시될 뿐이었어요. 제동님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35명의 승조원이 탄 핵잠수함이 그냥 사라진 거였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말했습니다. 새벽 3시 13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벌써 6시간이나 지났다는 뜻이었죠. 바다에서 6시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구조선들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헬기들도 띄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만 커졌어요. 스코틀랜드 북쪽 바다는 수심이 깊기로 유명했거든요. 게다가 11월의 북해는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었어요. 6시간 후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조선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저 400m 지점에서 콜로라도의 잔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심 400m라니 일반적인 구조 작업은 불가능한 깊이였어요. 게다가 그 해역은 해류가 복잡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존자는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핵잠수함의 선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깊이였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원자로 냉각 문제까지 우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 유출 위험이 커졌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자랑해왔던 우리 기술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영국 해군이 자국 잠수함 하나 구조하지 못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48시간이 흐른 뒤 저는 절망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어요. 미국 해군 본부에서 온 전문가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요. 죄송합니다만 미국 해군 구조팀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최첨단 심해 구조 잠수정으로도 수심 400m 작업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배어 있었어요. 현재 해류와 수온을 고려하면 구조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해군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렌츠의 조건은 우리 장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기술력들이 모두 한계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깊은 곳 어딘가에 135명의 동료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들도 지금 이 순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안 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시계바늘은 무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핵잠수함의 비상전력 시스템 말입니다. 아무리 최신형이라고 해도 72시간이 한계였거든요. 이미 48시간이 흘렀으니 남은 시간은 고작 24시간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원자로 냉각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제동님이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침울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전력이 차단되면 냉각 시스템도 멈춥니다. 그러면 노심 과열이 시작되죠. 그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방사능 유출은 물론이고 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135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환경재앙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동님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영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기술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바다의 지배자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우리 동료들을 구할 수 없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고 직전 콜로라도에서 송신된 마지막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보니 말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원자로 제어 시스템이 오후 2시 43분에 오류를 일으켰고, 통신 시스템은 2시 44분, 항법 시스템은 2시 45분에 멈췄어요. 불과 2분 사이에 핵심 시스템들이 연쇄적으로 마비된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한 기계 고장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사보타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회의실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동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고장이라면 시간차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금은 그런 추측을 할 때가 아니다. 제동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구조가 최우선이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계는 여전히 무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35명의 동료들은 저 깊은 바닷속에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72시간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또 다른 실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통신사관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긴급 통신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작전에 참여하겠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미국과 프랑스가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상황실로 급히 걸어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에 대비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한국 해군 장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해군 특수전사령부 김민철 대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확신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동님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수심 400m의 침몰한 핵잠수함을 지금 당장 구조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이미 72시간이 지났고 비상전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김민철 대령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상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순간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해군 전문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시는 건가요? 저희 최첨단 장비로도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김민철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하실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저희는 최첨단 전자 장비보다는 기계식 장비를 선호합니다. 그의 답변이 의외였어요.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고장날 확률이 높죠. 특히 극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이해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성공한 작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문의 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민철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청해진함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135명 모두 살려서 데려오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세계 최강의 해군들도 포기한 작전을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요? 제동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철 대령을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실패하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패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저도 연락함에 탑승해서 현장으로 향했어요.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청해진함은 우리가 예상했던 최첨단 구조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게 정말 심해 구조가 가능한 배인가요? 동료가 속삭였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배 전체에서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거친 바다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듯한 그런 느낌 말이죠. 김민철 대령이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해류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류의 힘을 빌려서 내려갈 거예요. 정말 이상한 발상이었습니다. 보통은 해류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용한다니. 심해 구조정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다른 나라 구조정들과는 움직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해류를 타고 내려가더군요. 저건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바다의 흐름을 읽는 거죠. 한국 해군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자장비보다는 오랜 경험과 감각에 의존합니다. 특히 우리 서해와 남해에서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2시간 후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콜로라도와 도킹 성공. 생존자 확인됐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김민철 대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중령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수함 선체에 폭발 흔적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던 거죠. 사보타주였던 겁니다. 구조 작전이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원 구조 완료. 135명 모두 생존 확인. 김민철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승조원 구조에 만족하지 않고 잠수함 자체를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7,000톤짜리 핵잠수함을 400m 깊이에서 끌어올린다고요? 제동님도 경악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김민철 대령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바로 다가오고 있던 태풍 말입니다. 태풍의 저기압을 이용해서 부력을 극대화할 거예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태풍을 재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조의 도구로 활용한다니. 그들은 정확히 태풍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부양 작업을 시작했어요. 12시간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콜로라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완전히 부상한 건 아니었지만 예인이 가능한 깊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다. 제동님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단순히 최첨단 장비를 갖추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었던 거죠. 한국팀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다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해군력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전이 완료된 후 김민철 대령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민철 대령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죠. 김민철 대령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바다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다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민철 대령의 말을 들으니 완전히 다른 관점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민철 대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단순한 구조 작전으로 보지 않아요. 한국전쟁 때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 전쟁의 빚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니. 동맹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 말이에요. 김민철 대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장비가 있어도 그걸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옳은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져왔던 우월감과 편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진정한 강대국은 무력이나 기술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함과 동맹에 대한 진심이었죠. 작전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철 대령과 한국 구조팀 전원이 영국 해군 최고 영예인 네이비 크로스 훈장을 받게 된 거예요. 외국인이 이 훈장을 받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저는 김민철 대령을 다시 만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대령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하자 김민철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함께 해주신 영국 해군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 겸손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는데도 자신을 낮추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동맹이라니 얼마나 영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동님도 소감을 밝혔어요. 이번 일로 우리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저없이 달려와 준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일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영국과 한국 간의 해군 협력이 더욱 깊어졌고 정기적인 연합훈련도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달라졌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해군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며칠 전 김민철 대령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는 영원한 동맹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도울 수 있을 거라고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수집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이메일과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수집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